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910년대 일제 무단 통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보면 첫 번째는 식민 통치기고, 두 번째는 무단 통치의 실시, 세 번째는 일본 자본주의의 침투, 마지막 네 번째는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제 강점기의 시기 구분을 알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세 개의 시기로 구분이 되는데요. 1910년대, 1920년대, 그리고 마지막 1930년대 이후인 3, 40년대입니다. 먼저 1910년대는 무단 통치기라고 불리게 됩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힘, 무력, 공포적인 분위기로 무단으로 통치기 때문에 1910년대는 무단 통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920년대에는 명목상으로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아름답게 문화적으로 통치하겠다라고 표방함에 따라 1920년대를 문화 통치기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친일파를 양성하여 우리 민족의 분열을 꾀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민족 분열 통치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 1930년대 이후에는 일제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전쟁에 나서게 되는데,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쟁에 몰아넣고자 우리 민족성을 말살하겠다라고 하는 민족 말살 통치가 전개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1910년대 이 무단 통치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식민 통치 기구입니다. 1910년에는 식민 통치의 최고 기구로서 여기는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게 됩니다. 이 조선 총독부의 최고 수장이 조선 총독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초대 총독이 그리고 1910년대를 대표하는 총독으로 이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임명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선 총독의 특징들을 밑에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총독은 일본 육군, 해군 대장 중에 임명이 되었고요. 20년대를 대표하는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해군 대장이었는데, 이 사이토 총독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총독들은 이 육군 대장 중에서 임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 총독은 조선 통치의 정권을 일본 천황으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일본 제국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았다고요. 일본 의전 서열상 6위였다고 합니다. 타이완 총독이 11위였는데 조선 총독이 6위라면 엄청나게 서열이 높았다고 할 수 있고요. 총독은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 군 통수권을 장악함으로써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관직 및 기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총독 아래의 주요 관직 대부분은 일본인들이 차지를 했고요. 한국인들이 정치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 이 총독부의 자문기관으로 이 중추원이 설치되었는데요. 1910년대 중추원은 이름만 있었던 이 유명무실한 기관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무단 통치기의 특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헌병이 일반 경찰, 보통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헌병 경찰 제도입니다. 여기서 헌병이라고 하면 군대 내에서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헌병이 일반 민간의 일반 경찰 업무와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제도가 여기 설명했던 헌병 경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인 경찰을 앞세워서 상당히 공포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선 총독부가 형성했구나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헌병의 특징과 권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즉결례에 의해서 피고를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직결 처분할 수 있는 이 직결 처분권의 권한이 헌병한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직결 처분과 연결해서 이 조선 태영령에 따라서 우리 한국인에게만 태형을 가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형이라고 하면 엉덩이, 이 볼기 쪽을 작은 회초리로 때릴 수 있는 형벌이었는데요. 이러한 태형은 조선 태형령에 따라 우리나라 사람한테만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우리의 기본권들이 제한되는데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의 자유가 제한이 되었고, 황성신문이라든지 대한매일신보라든지 한국인이 발행하는 신문,
그리고 잡지 대부분이 1910년도에 폐간되게 됩니다. 이후에도요. 그리고 또 민족단체가 강제 해산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식민지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 행해졌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1년에 제1차 조선교육령이 발표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조선인들, 이른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교육을 실시할 것인가라는 내용이 담겨지는데요. 그 특징들을 보면 먼저 국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본어를 보급합니다. 그리고 한국인 교육을 보통교육, 이른바 초등교육 수준으로, 그리고 또 농업, 공업, 상업 등의 상당히 고등 지식보다는 실업 교육으로 제한을 시켜버리거든요. 이에 따라가지고 초등 수준이 일반적으로 산수할 수 있고 글 읽을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교육 정도만 시키고 끝내버리게 됩니다. 보통은 5년, 6년 정도 이 보통 교육 실시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4년 교육을 시키고 교육이 끝이 나게 됩니다. 수업 연한이 4년으로 끝나기 때문에 고등교육, 대학이라든지 이런 교육의 기회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제한되게 됩니다. 이른바 똑똑해지지 말고 그냥 먹고 살 정도로 교육을 시켜라, 이런 뜻이 되겠죠. 이 고등교육의 기회가 제한되게 되니까 나중에 1920년대에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전개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민족교육을 강조하던 사립학교를 탄압함에 따라 많은 사립학교들이 강제 해산당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교원들에게는 군복 같은 제복, 그리고 허리에는 이 칼을 차게 함으로써 상당히 강압적이고 위압적이고 공포적인 분위기를 학생들한테 보여줬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일본 자본주의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침투했는가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도, 도로, 항만 이런 사회 간접 자본이 더욱더 확충되게 됨에 따라 이것들을 설치한 목적은 한국에서 생산되어 있는 자원을 철도, 도로, 항만을 이용해서 일본으로 수출하고 또 일본 상품을 이러한 철도, 도로, 항만을 이용해서 원활하게 판매하기 위해 이러한 사회 간접 자본들이 확충되고요. 이에 따라 가지고 1899년에는 우리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선이 개통되고요. 1905년에는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선, 1906년에는 경성, 즉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경의선 등이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1910년에는 회사 설립과 해체에 관한 이 회사령이 공포되게 되는데요. 그 요약 특징을 보면 조선 총독에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허가권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또 조선 총독이 명령을 하면 회사가 해산돼야 되는 이 해산권이 총독에게 부여하는 회사령이 공포되게 됩니다. 그 목적은 한국인이 기업 설립을 억제하기 위해, 즉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조선 총독이 허가를 해주면 세울 수 있고 허가를 못하면 회사를 못 세우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일본 자본의 한국 진출을 통제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1910년대에는 일본 자본주의가 아직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무분별하게 진출하게 되면 일본 자본주의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이에 따라 가지고 일본 자본의 한국 진출을 적절하게 통제하고자 회사령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토지를 조사하는 이 토지 조사 사업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1910년대 일제가 실시할 때 내세운 명분에 지세의 공정한 부과, 즉 토지세를 공정하게 부과하겠다. 그리고 또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하나의 땅에는 한 명이 주인이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내세웠거든요. 하지만 그 실제 목적은 식민 통치에 필요한 재정, 즉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었고 일본인이 토지 소유를 하고 투자를 쉽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2년에 토지를 조사하겠다고 하는 토지조사령이 공포되고요. 그 방법으로서 토지 소유자가 이 땅은 나의 땅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한 내에 증거를 들고 직접 신고를 해야 되는 바로 기한부 신고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기한 내 신고를 못하면 자기 땅을 뺏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공유지 또는 공유림 숲들이 있거든요.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는 땅 또는 문중의 땅 아니면 마을 뒷산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사유지 사유림 등이 조선 총독부 소유로 귀속되게 됩니다. 결과가 농민들이 뒷산 올라가가지고 그냥 나무 베던 관습적인 산림 이용권이 제한되게 되고, 조선 총독부가 많은 땅과 숲을 가져감에 따라 일제의 지세, 토지세 수입이 증가되게 됩니다. 일제 조선 총독부는 확보한 이 국유지들을 이 동양, 척식, 주식 회사의 싼값으로 넘기게 되고요. 이에 따라 동척은 한국에 진출한 일본인들에게 확보한 토지들을 또 싼값에 넘김으로써 일본인들의 토지 소유를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농가의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이 지주의 다른 것들을 배척하는 배타적인 소유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당시 농가 체계를 보면 땅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지주가 있고요. 이 지주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이 소장농이 있었습니다. 이 지주에게는 당연히 이 땅의 소유권자니까 토지에 대한 이 소유권이 있었고요. 소장농은 지주의 땅을 빌려 농사 지었기 때문에 소장료를 내면 자손 대대로 지주의 땅을 경작할 수 있는 이 경작권이 보장받았는데, 이 토지 조사 사업에서 하나의 땅에는 한 명의 소유주만, 다른 것들은 다 배척하는 이 배타적인 소유권만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소장농의 이 경작권이 부정당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소장농의 경작권이 부정당하게 되니까 이 소장농들은 조상 대대로, 자손 대대로 이 지주의 땅을 농사 짓는 게 아닌 기한부 계약에 의한 소장농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처지가 상당히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많은 소장농들이 만주나 연해주로 이주하게 되고, 숲을 태워서 밭을 일구는 화전민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910년대 일제 무단 통치기에 어떤 일제 정치익이 일어났는가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20년대 문화 통치기, 이른바 민족 분열 통치기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